사랑과 인생의 향기. 그 중심엔 지혜정원 TV가 있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한정옥이고 올해 76입니다. 경북 양양군 석포면에 살고 있었고요. 한때는 시장 안에서 잡화점도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고 딸 둘이 있지만 이제는 거의 남처럼 지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갑작스러운 고관절 통증 때문이었어요. 계단에서 약간 헛디뎠는데 그게 뼈에 금이 갔더라고요. 수술은 간단했지만 회복이 길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입원 초반에는 딸들이 번갈아 오긴 했어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일이 많다. 애들 돌봐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나 혼자였어요. 병실 내 자리가 다 찼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이 드는지. 그날도 혼자 식판을 옆으로 밀어두고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맞은편 침대에 새로 들어온 분이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물이 너무 차면 속 놀랍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그냥 평범한 말인데 목소리가 부드럽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근데 그 뒤로 그분이 자꾸만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요즘 책은 뭐 읽으세요? 따님은 자주 오십니까? 오늘은 좀 덜 아프십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름은 최재만 씨. 예전엔 택시 운전을 하셨다는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셨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흰 셔츠에 꼭 다린 회색 카디건, 머리는 뒤로 곱게 넘기고 발끝은 항상 가지런했어요. 눈빛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낯선 사람인데 괜히 마음이 놓이는 그런 눈이었달까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기다리게 됐어요. 아침이면 그가 먼저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묻고 저는 선생님은요? 하며 웃어주고 창밖 날씨 이야기, 복도 간호사 이야기, 식판에 올라온 반찬 이야기까지 시시한 대화를 하면서도 그 시간들이 어쩐지 하루 중 제일 따뜻했어요. 하루는 제가 물을 따르다 컵을 떨어뜨렸는데 그분이 재빨리 주우면서 손이 쓰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손끝이었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죠.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복 씨,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셔도 돼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왈칵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그날부터였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저도 그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게 밤에는 창가에 앉아서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따뜻해졌어요. 이 병원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해졌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손끝의 닿음이 어느새 제 마음을 덮기 시작한 거죠.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어요. 봄 햇살이 병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불 끝에 앉아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회진을 마치고 나가자 재만 씨가 상가 쪽으로 의자를 끌고 와 말했어요. 전곡 씨, 오늘 밖에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병원 앞 정원에 벤치 몇 개 놓여 있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 망설임이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나이 들면 괜히 의심부터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선해서 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회색 카디건 하나 걸치고 탈장은 못 껴도 팔은 살짝 붙이고 그렇게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간병인들이 우리를 쓱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상하게 싫진 않았어요. 문 열고 나가니까 햇살이 참 좋았어요. 벚꽃은 아직 안 폈지만 개나리랑 목련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더라고요. 정원 쪽 작은 벤치에 앉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나더군요. 그 향기에 따뜻한 손등이 닿을 듯 말 듯 그 거리. 그게 그렇게 마음을 간지럽히는지 몰랐어요. 전곡 씨는 봄 좋아하십니까? 좋아했었죠. 요즘은 그냥 그런가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다르다니요. 괜히 기분이 이상하게 좋네요.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작은 호흡을 내쉬었어요. 그 미소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내 나이에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전곡 씨 외롭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대답은 금방 나왔어요. 외롭죠.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자식들도 바쁘고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드네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이게 그냥 외로워서 생긴 감정일까?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사람 손이 제 손등에 살짝 올라왔어요. 덥지 않은 조심스러운 온기. 그리고 그 손이 아무 말 없이 거기 그냥 얹혀 있더라고요. 저도 빼지 않았어요. 오래된 설렘 같은 게 가슴속에서 퍼지는데 거기 바람 한 줄기까지 불어오니까 그 감정이 왈칵 커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냥 좋았어요. 복잡한 생각도 주위 시선도 나이도 다 사라진 느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전곡 씨, 앞으로 병원 밥 드시기 전에 저랑 산책 한 번씩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거야. 좋아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는데 손등에 닿았던 그 따뜻한 감촉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가운 소매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는지 몰라요. 심장이 그렇게 두근거리기는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세 번째 산책쯤 됐을 거예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괜히 얼굴에 생기가 도는 날이었죠. 걷는 속도도 조금은 빨라졌고 대화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정원 끝 벤치에 앉았을 땐 벌써 서로의 숨소리까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이요. 저를 보면서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전곡 씨는 언제 가장 외로웠습니까? 그 질문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한참이나 고르고서야 대답했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 딱 3일째 되는 날이요. 장례식도 끝나고 조문객도 다 가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벽지가 왜 그렇게 노랗게 느껴지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은 그냥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사고 나고 병실에 처음 누웠을 때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아무도 없고 창밖에 밤만 내리는데 사람이 참 쉽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하게 울렸어요. 같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땐 정말 누가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사람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은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손이요. 꼭 누군가한테 괜찮다고 허락받는 느낌이었어요. 말없이도 전해지는 위로. 그게 진짜 따뜻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후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그 사람 어깨가 내 어깨에 살짝 닿았는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참 조심스럽고, 참 따뜻하다. 내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귀에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옥 씨, 혹시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제 하루는 정옥 씨로 시작해서 정옥 씨로 끝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꼭 참았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럼 내일도 정원 먼저 나오지 마세요.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막 벅차서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마주보고 걷고 그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점심 먹고 나서였어요. 그 사람과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정원 말고도 복도 끝에 있는 큰 유리창 앞이 제가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햇살이 많이 드는 자리인데 거기 서서 병원 앞마당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쪽도 오늘따라 얼굴이 참 다정해 보이네요. 그때요. 복도 끝 소파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그분 몇 주 전부터 저희를 눈여겨보고 계셨대요. 그날 저녁엔 간호사도 장난처럼 말하더군요. 전곡 어르신, 오늘도 약속 있으세요? 말투는 농담 같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부끄러웠어요. 방 안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공기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둘이 너무 눈에 띄었나 싶은 마음에 괜히 기침 한번 하고 물컵도 정리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죠. 그 사람도 조용히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서 말했어요. 눈치 보이십니까? 조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고 누굴 좋아하고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감정을 숨겨야 하나? 사람 좋아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 그때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침대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와선 제 앞에 섰죠.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말로는 설명 안 되는 따뜻함.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 씨, 네, 제가 정옥 씨 손을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런 걸 허락받으며 시작해주는 사람이라니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세요. 그분이 제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손등만이 아니라 손바닥까지 온기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심장이 소리 없이 울리는 느낌이었죠. 무언가 시작된다는 예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쓸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웃고 말았어요. 떨리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다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손이 따뜻해서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식사도, 재활 운동도, 약 복용도 모든 게 건성으로 느껴졌죠. 왜냐고요? 그 사람이 퇴원 전 일시 외박 허가를 받았거든요. 전곡 씨, 혹시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외박이 허락된 하루 동안 병원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뒀다며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같이 걷기만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남자와 단둘이 방을 쓴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믿었고 좋아했고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게스트하우스는 병원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골목, 안쪽, 조용한 동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론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가자고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되는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 한쪽은 떨리고 한쪽은 평온했어요. 침대는 2개였어요. 나란히 붙어 있었지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었죠. 작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정적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손등에 검버섯이 생긴 내 모습을 그 사람은 전혀 주저없이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사랑이었어요. 확실히 그날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정말 천천히. 나이 들어 처음 누군가의 품에 안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저는 그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숨소리와 체온을 느끼며 그 어떤 말보다 진하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밤은 젊은 시절의 격정도, 치기 어린 욕망도 아닌 그냥 온전히 서로를 보듬는 사랑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가슴을 벅차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정국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전 대답 대신 그 사람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눈빛이 어딘가 다정하면서도 의미심장했죠. 어르신, 어제 많이 웃으셨나 봐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간호사 한 분이 그렇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물컵 정리하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병문안을 왔거든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왔구나,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수진이가 앉자마자 조용히 묻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딱히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무슨 일은 그냥 산책 좀 하고 얘기 나눈 사람 있었지. 그분이란 남자분 맞죠? 그래, 맞아. 수진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해요. 왜? 요즘 사람들 눈도 있고, 엄마도 연세 있으시잖아요. 괜히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에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 사람 마음이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수진아, 네, 너도 외롭다는 말 한 번쯤 해봤지? 그야 뭐, 그 사람도 나도 외로워. 근데 서로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피하며 말했죠. 알겠어요. 엄마가 좋다면? 너무 깊지만 않게 하세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너무 깊지 않게. 그건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행동으로 보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그 사람과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전국 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딸이 왔었어요. 우리 얘길 좀 알게 됐나 봐요. 불편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걱정한 거겠죠. 근데 말이에요. 전 이제 부끄럽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사람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누군가 눈치채더라도 내가 이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 인생에서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요.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흰 꽃잎 몇 장이 병원 정원까지 날아들더군요. 사랑은 어느새 병실의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젠 이 사랑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오늘 점심은 병원식 중에서 제일 괜찮은 메뉴였어요. 청국장. 대부분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그 구수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식판 앞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정국 씨, 청국장은 반찬 없어도 잘 드시네요. 재만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국물 한 숟갈 뜨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젓가락질도 귀찮은 날 딱이에요. 그럼 오늘은 귀찮으신 날인가요? 아니요. 그냥 편한 날이에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국을 떠먹었어요. 같은 반찬, 같은 숟가락질인데 어쩐지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밥이 아닌 같이 먹는 밥이 된 거죠. 밥 다 먹고 나서 복도 산책을 하는데 환자복이 서로 바스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정겹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냥 노인 둘이 걷는 건데 나는 속으로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국 씨 혹시 병원 나가면은 어디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거창한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퇴원하면 집에 가고 복지관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살겠지. 그게 전부였어요. 글쎄요, 딱히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근데 혼자는 좀 싫겠네요. 그 사람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전국 씨랑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살자는 말씀이세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그 사람 잠깐 당황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같이 장 보러도 가고 라디오도 같이 듣고 저녁엔 국 하나 끓여놓고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 방이 있어도 좋고 한 방이어도 괜찮고 단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같은 집에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훅 기울었어요. 젊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이 지금은 이렇게 귀하고 설레는 말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럼 퇴원하면 같이 방부터 알아봐요. 복지관 근처에 괜찮은 임대주택 있는 거 알아둔 데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단 조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가끔 내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푸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저도 조건 있어요. 내가 라면 몰래 끓여 먹어도 그거 너무 혼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병원 복도 끝에서 한참을 웃었어요. 다들 쳐다봤을지도 모르지만 그땐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이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병실에서 그 사람은 작은 노트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날짜와 숫자, 주소 몇 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요즘 제가 혼자 생각하던 계획들입니다. 병원비 정산 날짜, 정옥 씨 퇴원 예정일, 그리고 이 근처 반지하방 월세 시세.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조용히 차분히 함께 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노트를 보고 있자니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사람이 침대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지금은 못 나가, 병원이라니까. 아니, 그 얘긴 나중에 하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말투, 그 내용,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싸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조용히 돌아와 누우면서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정호가 들으려고 하지 마. 의심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이 속삭였죠. 그 사람,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걸까?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커피 향이 났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재만 씨가 들고 있더라고요. 자판기 커피 2잔. 오늘은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전곡 씨 깨기 전에 커피 하나 사다 드리려고요. 그 말에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누가 커피를 서프라이즈로 갖다 줍니까? 내가 지금 연애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거 로비에서 파는 400원짜리 커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내가 산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 사람 참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그 말투에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재만 씨가 조용히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하얀 종이였어요. 출력한 거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뭐예요? 임대 희망 서류입니다. 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 커플 공동 거주 신청. 네. 그 순간 정말 귀에서 피익하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 종이를 내 앞에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신청하려면 동반인 이름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제가 혼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 한 방짜리로 배정되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내기면 1.5룸도 가능하대요. 아, 네. 그건 방 크기가. 그래서 정곡 씨 이름 넣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진짜 잠깐 울 뻔했어요.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나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럼 나도 조건 있어요. 뭔데요? 화장실은 무조건 내가 먼저. 알겠습니다. 대소변 순서까지도 양보할 용에 있습니다. 둘이 그렇게 웃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날 병실은 병원이 아니라 작은 미래 같았어요. 그런데요. 낮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다가 재만 씨 핸드폰을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화면이 켜졌고 잠금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사진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중년쯤 돼 보이는 단정한 머리. 배경은 바닷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다정한 표정. 그 옆에 젊은 여성도 하나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순간 멎었어요. 이건 가족 사진이야.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조용히 접어뒀어요. 그날 밤 재만 씨가 씻고 침대로 돌아왔을 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재만 씨, 혹시 살아온 이야기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젠간 말해줄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조용히 보다가 말했어요. 정곡 씨가 준비되면 말할게요.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파민으로 가득했던 하루의 끝에 뭔가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노트 하나가 생겼어요.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의 이야기. 내가 아직 듣지 못한 부분. 그날도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고 햇살이 고요해서 참 평화롭다 싶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바바리 코트,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가까워지자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날 아는 것 같은, 그리고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녀는 다짜고짜 말했어요. 당신이 한정옥 씨예요? 나는 그 사람을 한 번, 그 여자를 한 번 바라봤어요. 그때 재만 씨 얼굴이 싹 하얘지더군요. 침묵. 딱 3초간.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 여자,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이혼하지도 않았고 별거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는 병원 치료받는다고 말하고선 여기 와서 날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도 대단하시네요. 남의 남편이랑 병원에서 연애질이라니.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숨이 막혔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더럽혀졌다는 감각에 가까웠어요. 그토록 소중하게 품어왔던 내 마음이 단어 몇 개로 추잡하게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늘 다정하던 그 얼굴, 내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던 그 눈빛. 그 사람이 입을 열었죠. 정국 씨, 그게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타이밍이 안 맞고 결국은 그냥 지금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드라마에서 바람 피운 남편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말하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아니요. 그건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침묵도 의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날 속인 거였어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그 순간 그 사람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일어나 말했어요. 난요, 평생을 조심조심 살았어요. 남의 것 탐내지 않았고 남의 자리 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는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남편을 탐한 여자가 돼버렸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젠 우리 둘 다 아픕니다. 다만 난 아픔을 정직하게 겪을 거고 당신은 평생 그 감정을 숨겨야겠죠. 그리고 돌아섰어요. 주변에 사람들 몇 있었죠. 그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창피하고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짐을 싸서 병실을 옮겼어요. 그 사람 편지는 받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가장 비열한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이틀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흔한 인사도, 날씨 얘기도, 밥이 짜다 싱겁다 그런 말조차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조용히. 마치 누가 내 안에 전원을 꺼놓은 것처럼요. 새 병실은 햇살이 안 들어서 그런지 더 조용하게 느껴졌고 커튼을 닫으면 내 방처럼 고립된 공간이 됐어요. 그게 이상하게 지금은 편했어요. 누구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게. 어제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건넸던 편지 하나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접지도 않고 그대로 넣어뒀던 거였어요. 뗐지도 않은 채 잠깐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버렸어요. 찢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비워낸 거다 싶어서요. 사랑은 늘 무엇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가끔은 너무 많은 걸 뺏어가더라고요. 내 존엄, 내 얼굴, 내 말투, 내 웃음까지.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젠 그걸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 일지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침에 눈 뜨고 혼자 커피도 마셨다. 누가 타다 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타서 마셨다. 쓴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마음은 덜 쓰렸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사랑은 끝났다. 근데 나는 안 끝났다. 아직 살아야 할 내가 있고 아직 보고 싶은 계절이 남아있다. 그걸 잃지 말아야겠다. 퇴원하고 나서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설지 않아야 할 집이 낯설었어요. 딸들이 챙겨준 건 조용히 고맙다고 받았지만 혼자 있는 집안은 어쩐지 몸이 둥둥 뜨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상담 선생님이 추천한 삶 나누기 모임에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 3층. 햇살이 잘 드는 큰 방의 원형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좀 민망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나이 먹고도 여전히 뻘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82 한유인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보내고 요즘은 둘째 며느리랑 말 안 하고 삽니다. 저는 77 김숙자. 솔직히 사람 많은데 싫어했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한정옥, 76이고요.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퇴원했고요. 조금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그게 위로였어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위로. 그날 모임에서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어떤 분이 농담 비슷하게 이랬거든요. 남자요? 살아생전엔 몰라도 죽고 나면 다들 착한 남편 되더라고요. 다들 킥킥 웃고 나도 그 웃음 속에서 따라 웃었어요. 웃고 나니까 살 것 같았어요. 가슴 어딘가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요. 모임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그 남자 속였다고 했죠? 네, 그러면 됐어요. 그 사람보다 정옥 씨가 훨씬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죠. 그 말에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잘했다고. 그동안 난 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넘어가는 햇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병원에서 여보라 불리던 그 사람. 이젠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린 이름. 근데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켰어요. 병원에 있던 동안은 늘 누군가의 발소리나 기계음을 깼는데 이제는 내가 고른 음악, 내가 고른 볼륨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책상 위엔 복지관에서 받아온 꽃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삶 나누기 모임에서 받은 기념 선물이었는데 이름이 행운목이래요. 뿌리가 잘 안 보여도 속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나도 지금 그런 중인가. 겉으론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난 뿌리들 정리하고 있었던 건가. 아침밥은 처음으로 정식으로 차려봤어요.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밥반 공기, 된장국, 멸치볶음, 깻잎 한 장. 누가 보면 소박하다고 할 텐데 나는 그 밥 한 숟갈 뜨면서 스스로한테 말했다니까요. 잘했어, 정호가. 진짜 잘 버텼어. 밥을 다 먹고 시장을 잠깐 다녀왔어요. 봉도다리가 나왔다길래 회반 근을 포장해왔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누가 같이 먹을 사람도 없는데 하고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내가 좋아하니까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선 오래 묵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살았던 시절, 애들 어릴 때, 그리고 병원에 있던 나, 그리고 그 사람 사진은 없었어요. 함께 찍은 사진도, 메모도, 문자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은 이제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니까 필요할 땐 꺼내보고 그 외에는 덮어두면 되니까. 그날 밤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입술에 색도 살짝 넣어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아직 괜찮네. 살만하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이 없어도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려. 퇴원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지관에서 차 마시고 있다가 상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국 어르신, 혹시 최재만 씨가 다시 연락한 적 있나요? 그 순간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몸 안 어딘가가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 이름. 언젠간 잊히겠지 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요. 연락 안 왔어요. 올 일도 없고요. 그분이 며칠 전에 복지관에 찾아오셨어요. 네. 선생님 말로는 재만 씨가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는지 물었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본인이 나한테 할 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저는 연락처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정말 필요할 때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정말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 한순간만큼은 거짓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또 고개를 들더라고요. 근데요, 이젠 알겠어요. 진심도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는다면, 다음 날 복지관에 가서 상담 선생님께 말했어요. 그분 연락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전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정직이라는 걸 지키며 살 거라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부인은 이혼을 청구했고, 재만 씨는 법정에서 감정적 외도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정리됐고, 나는 내 방식대로 마무리를 했죠. 그 후로도 나는 혼자였지만 혼자 같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혼밥이 익숙해졌고, 손녀가 오면 동네 산책도 같이 해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 정옥 씨, 예전 병원에서 만난 그분은?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은요, 제가 인생에서 스스로 제일 잘 지운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언제 오느냐보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상처 입었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잘 보내는 것도 저였고, 그 덕에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저로 살아가고 있어요. 봄이 또 오고, 꽃이 다시 피고, 커피는 여전히 조금 쓰지만 그 쓴맛을 알게 된 내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압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덕분에 저도 이렇게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지도 몰라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심장은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습니다.